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 여당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국민의힘도 여기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 재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과도한 채무는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라는 뼈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동의하는 대가로 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동의를 누르면 한 건당 500원이 지급됐는데 여러 번 동의해 돈을 많이 챙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중학생들이 경전철 안에서 70대 노인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영상이 퍼졌습니다. 경찰은 중학생들을 붙잡아 조사했지만 만 13세 촉법 소년이라 형사 입건은 하지 못했습니다. 야권에서 정부의 밤 9시 영업 제한 지침의 문제를 삼고 나서자 정세균 총리가 선거의 방역을 이용하는 정치가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나경원 전 의원 국민의힘 의원은 방역을 정치에 이용한 건 문재인 정권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불황 속에서도 백화점 명품 매장엔 줄이 늘어서는 등 소비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5시간 줄을 서 매장에 들어가도 재고가 없을 정도인데 억눌린 보복 소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연쇄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 30여 명이 숨지고 110명 이상이 크게 다쳤습니다. 군 당국은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잔당이 저지른 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MBN 종합뉴스에서는 화수분,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를 화두로 제시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 법제화가 추진되자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반박했죠. 그럼에도 여야에선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여당에서는 상생연대 3법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절실한 것도 물론 사실이지만 하지만 정치권의 손실보상 약속이 4월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은 아니길 기대합니다. 어차피 다 빚으로 남는 거거든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논란이 된 자영업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법은 찾아보겠지만 쉽지는 않다. 채무가 느는 속도를 좀 봐라는 건데 바꿔 말하면 시키만 하겠지만 영 찜찜하다는 겁니다. 나는 고가를 지키는 권리가 아닌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면서요. 또한 재정은 퍼내면 차오르는 화수분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기획재정부에 거듭 경고장을 던진 다음 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손실보상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총리가 기재부를 강하게 질책하는 등 정부 내 갈등으로 비춰지자 홍 부총리가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는 국가 재정 상황에 대한 부담감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과도한 채무는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역할은 기재부의 권리가 아닌 의무라며 정치권의 연이은 비판에 우회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하나의 제도화되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금년도 예산에 얼마나 증액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선별 지급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보편 지급에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여러 기업들과 간담회를 추진했었지만 기업들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은 이걸 피하고 싶은 거죠. 이낙연 대표도 IT 단체와 만나 이 공유제를 언급했는데 기업들은 현재 이익을 내는 회사는 거의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화를 언급한 뒤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로 첫 출근한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제도 도입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수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겠죠. 그렇지만 그 제도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특별법까지 발의했습니다.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의 50%에서 70%를 국가가 지원하는 게 핵심인데 월 24조 7천억 원이 든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국가가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희생한 사람들의 그 피해를 고스란히 빚으로 남기는 것은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닙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일본에서는 코로나 방역 조치로 문을 닫는 가게에 일정 기간 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우리도 이런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대표는 플랫폼 기업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익공유제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우려도 나왔습니다. 상생과 연대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 그 이익이 나고 있는 스타트업은 거의 없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기업들이 이익공유제 추진에 적잖은 불만이 있어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면 그 손실을 보상하고 이게 바로 손실보상법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더 번 기업들이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협력이익공유법이죠.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된 돈으로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걸 법으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손실보상법은 최저임금,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과 손실 매출액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손실보상 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협력이익 공유 법안으로는 이익 공유 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사회연대기금법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죠. 결국 이익을 냈으면 어쨌든 그 일부를 내놔라고 하는 건데 기업들 사이에서는 그럼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과정의 공정이 아니라 결과의 공정이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야권에서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빚내지 말고 다른 예산을 깎아서 해라. 그리고 다른 건 야당 없이도 알아서 다 잘하면서 왜 이런 건 시간을 끄느냐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명확한 기준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빠르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예산 부족 문제는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육성 예산 1조 3천억 원 등 불필요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법안 통과처럼 적각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촉구하고 당장 예산 조정에 들어가시기를 촉구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데 마치 반개혁적인 것처럼 공개적으로 질타했던 겁니다. 이제는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차관이 서로 다른 말을 해서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대규모 적자 예산을 세우되 2023년부터 빚을 갚아나갈 계획을 함께 제시한 메르켈 독일 총리를 배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모두 손실보상엔 뜻을 같이 했지만 그 재원 마련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정부들은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우리처럼 법제화도 추진을 하고 있을까요? 박통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영국 정부는 연말 연초 기간 큰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9,000파운드, 우리 돈 1,30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모두 46억 파운드로 우리 돈 약 6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독일은 지원 액수가 좀 더 큽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보다 줄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지난해 매출의 7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등 필요 경비를 증명하면 한 달 최대 50만 유로, 우리 돈 6억 6천만 원까지. 1인 기업은 최대 5천 유로로
약 66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일본은 자영업자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비상사태를 선언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수도권 내 피해를 입은 업종에 하루 6만 엔, 우리 돈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한 달 수령액이 18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대신 모두 긴급 지원 형태의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조성우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첫 현장 방문으로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한 형제들을 찾아 디지털 시장의 소비자 권익 보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 생태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보고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중점 추진 사안으로 분류했습니다. 2달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가 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사실 수도권은 거리두기를 2단계로 낮출 수 있는 요건에 가까워지지만 정부는 이달 말까지는 현재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겠다고 했었죠. 아무래도 말을 바꾸진 않을 듯합니다. 구체적인 백신 접종 계획도 드디어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 우선 접종 대상자를 포함한 구체적인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화이자 백신 5만 명분은 의료진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스트라제네카 75만 명분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접종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의 유통 관리를 맡을 민간 업체를 선정한 정부는 실시간으로 온도 유지 여부와 배송 경로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화이자 백신처럼 영하 75도의 냉동 보관이 필수인 mRNA 백신을 위한 초저온 냉동고 설치도 전국 250개 접종센터별로 준비 중입니다. 각 지자체는 나라 장터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냉동고 구입이 가능하며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방역 당국은 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도 될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개편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6명을 기록하며 59일 만에 400명대 아래로 떨어졌고, 한 주간 평균 지역 발생 숫자는 2단계 기준에 바짝 가까워졌습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확진자 숫자는 언제든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거리두기는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 내 말은 전시 상황에서의 명령으로 들어야 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행정명령 10개의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42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말이죠. 한국인의 미국 입국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관한 행정명령 10개에 서명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Well, as I said last night, 400,000 Americans have died. That's more than have died in all of World War II. 400,000. And this is a wartime undertaking. 실제로 어제 하루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4,300여 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41만 9천여 명으로 2차 대전 당시 미군 사망자 40만 5천여 명보다 많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2세 이상 모든 항공편 승객은 출발 3일 이내 받은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할 뿐 아니라 도착 후엔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단 아직 격리 방식이나 기간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은 또 예방접종 캠페인을 통해 100일 안에 1억 회의 백신을 투여하겠다는 목표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올해 74세인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 터미네이터의 대사로 힘을 보탰습니다. Alright, I just got my vaccine and I would recommend it to anyone and everyone.
Come with me if you want to live.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학교와 기업의 정상화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클릭 한 번에 500원을 받고 여러 번 클릭하면 더 많이 받는 식입니다. 사실로 드러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SNS의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대화 내용입니다. A씨는 우연히 SNS를 보다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동의하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홍보글을 발견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첨부된 채팅방에 들어가니 특정 청원글에 동의하는 대가로 1회당 500원씩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동의하고 돈을 챙기는 사람도 포착됐습니다. 100명이 있다 그러면은 1차 100명하고 입금하고, 그리고 2차 또 100명하고 입금하고, 3차 100명하고 입금하고, 이런 식으로 5차까지 현재 진행을 했었어요. 채팅방 안에서 도를 넘었다는 항의가 있자 결국 이는 중단됐지만 해당 청원은 현재까지 3,000명 넘게 동의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청원 게시판의 개설 취지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발성과 민주성이라고 하는 원칙에 바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원 게시판의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역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국민의 여론을 왜곡해 정부의 업무를 방해한 만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견해입니다. 관련 부서나 관련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지 올해로 4년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냥 좀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반말에 욕, 심지어 목을 조르기도 합니다. 경찰이 이 학생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소환 조사했는데 둘 다 만 14세가 안 됩니다. 촉법 소년이니 형사처벌을 못하죠. 물론 입건도 못하고요. 임성재 기자입니다. 운행 중인 경전철 안에서 검은 옷을 입은 중학생과 나이가 들어 보이는 한 여성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잠시 뒤 이 여성은 중학생과 실랑이를 벌이더니 바닥에 쓰러집니다.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또 다른 중학생 3명.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남성 노인을 밀치고 폭언을 퍼붓습니다. 노인의 훈계에 실랑이를 벌이던 학생은 겉옷까지 벗어가며 위협을 가합니다. 감정적으로 쳐보라고. 심한 쳐. 문제가 된 학생들은 경기도 의정부에 중학생들로 파악됐는데 영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 2명을 불러 폭행 혐의로 조사했고 피해 여성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다만 중학생 2명은 모두 촉법 소년에 해당돼 형사 입건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교육당국은 각 학교에서 생활지도위원회를 열어서 규정에 의해 지도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30대 남성이 승용차를 몰고 400m가량을 역주행해서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이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는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마약 양성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차량 2대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도로가 통제된 가운데 소방관들이 급하게 물을 뿌리고 부상자들을 구조합니다. 지난 19일 새벽 4시쯤 서울 물레동 서부 간선도로에서 택시와 아반떼 승용차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승용차가 간선도로로 들어가는 길이 아닌 나오는 길로 진입했고 역주행 상태로 약 400m를 질주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였던 중국 동포 30대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동승자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고 택시기사 60대 김모 씨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치료를 받던 중
A씨와 동승자의 혈액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E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입건했는데 마약 투약에 대해서도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음주운전과 마약 투약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3살 아이에게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울산 국공립 어린이집 사건이 공분을 사면서 소아 청소년과 의사회가 들고 일어섰습니다. 정인이 사건 때 살인죄 처벌을 요구했던 바로 그 단체인데 이번에도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는 검찰에도 전문가 의견을 공식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에게 그렇게 물을 많이 마시겠다가는 저나트륨 혈증으로 뇌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박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친구들이 모두 집에 가고 혼자 남은 3살 아이는 엄마가 올 때까지 선생님이 주는 물을 마십니다. 13분 동안 무려 7컵을 마신 날에는 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교사는 친구들이 남긴 밥도 피해 아이의 식판에 부어 식고문을 하듯 다 먹였습니다. 이유 없이 다른 친구를 때리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말을 못할 때였는데 고통스럽다고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을까.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 어떤 학대보다 물고문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단시간에 많은 물을 먹을 경우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몸에 가지고 있는 물량이 굉장히 적은데요. 물을 많은 양을 이렇게 섭취를 하도록 하면 그 물이 그 뇌세포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정인이 사건 때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고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던 이 단체는 이번에도 물고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검찰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가해 교사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가장 낮은 처분을 내린 울산 남구청은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자격정지 2년을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애초 내려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 기지에 공사 장비와 자재를 반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입을 막으려는 주민과 경찰이 충돌해 1명이 다쳤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격자 모양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간 주민들이 경찰의 강제 해산 명령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선 한 남성이 대치하던 경찰들과 격하게 몸싸움을 벌이고 또 다른 여성은 바닥에 넘어져 일어나질 못합니다. 곧이어 도로에는 공사 장비와 자재를 실은 차량 30여 대가 줄줄이 들어갑니다. 사드 기지에 차량들이 들어간다는 소식에 이른 아침부터 주민과 반대단체 등 50여 명이 모여 경찰 600여 명과 대치했습니다.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기지를 완성시키는 공사와 다름이 없습니다. 경찰이 작전에 나선 지 50분 만에 해산됐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반입에 대해 골프장 시설의 노후화로 장병들의 숙소와 식당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 장비 반입 때마다 주민들과 경찰의 충돌이 반복되면서 정부와의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에서 닥터로 불리며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운동 처방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최 선수의 가족과 동료 선수들은 고통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낮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주시청 철인 3종팀 운동 처방사 안모 씨. 법원은 안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선수들을 폭행하고 추행해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고통이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2013년부터 선수들을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고 폭행과 성추행도 일삼았습니다. 또 선수 21명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고 최숙현 선수의 가족과 동료 선수들은 검찰이 구형한 10년보다 낫다며 반발했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참담합니다. 참담하고 뭐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해서 죽은 숙현이가 돌아올 수도 없고. 피해 선수들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갖고 약을 먹고 자고요. 저는 항소할 거고요. 탄원서 제출할 거고요. 끝까지 싸울 겁니다. 각각 징역 9년과 5년이 구형된 김모 감독과 장모 선수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예정돼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전두환 씨가 미납한 추징금을 받기 위해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압류했지만 별채만 빼고는 압류가 인정이 안 됐죠. 전 씨의 며느리가 이 별채 또한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압류하면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별채는 전 씨의 비장으로 산 게 맞다고 본 겁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검찰은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약 1,000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은 압류 처분이 부당하다며 잇따라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별채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셋째 아들 전재만 씨의 부인 이모 씨 소유의 별채는 뇌물로 형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했다고 본 겁니다. 다만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본채와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 사들여 재임 기간 받은 뇌물로 취득한 불법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별채 압류 처분은 타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 2018년 며느리 이 씨가 낸 압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별채는 공무원 범죄 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는 앞선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과 추가 소송이 아직 남아있어 당장 별채에 대해 추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지난 2019년 부인 이순자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상대로 낸 자택 공매 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1년 가운데 가장 춥다는 절기상 대한이 지나면서 겨울도 이제 정점을 넘어서고 있죠. 추위도 추위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그 어느 해보다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오늘 포커스엠에선 강철로 된 무지개로도 표현되는 이 겨울을 잊고 또 깨우며 일하는 사람들을 강세현, 강진우 두 기자가 만났습니다. 자정을 넘긴 도시의 겨울. 쇠에 부딪히는 소리와 플래시 불빛, 열차 관리원들의 눈빛이 적막한 겨울밤을 녹입니다. 전국을 누비는 KTX 열차 안전을 위해서라면 시간도 강추위도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바퀴 쪽에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열차에 붙은 눈이 녹아 떨어지면 몸이 젖기 일쑤지만 안전을 지키는 제동장치를 교체할 땐 추위도 저만치 갑니다. 2시, 3시까지 작업을 계속 이어집니다. 새벽에 동틀 때 이렇게 나갈 때 보면 힘은 들지만 그때가 풋풋합니다. 강추위 속 건설 현장은 동이틀 무렵 하루가 시작됩니다. 두꺼운 외투와 털모자로 중무장한 근로자들. 동료와 함께 나누는 따뜻한 음식에 가족을 생각하며 묵묵히 손과 발을 움직이면 되레 겨울이 친근해집니다. 춥다고 해서 일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을 짓겠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제설 기지입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제설재가 잔뜩 쌓여 있는데요. 서울시에 눈이 내리게 되면 이곳에서 제설 차량들이 출동해 도로에 있는 눈을 치우게 됩니다.
겨울이 오면 제설기지는 늘 비상입니다. 눈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제설차를 점검하고 제설제를 차량에 가득 싣습니다. 추위와 미끄러운 길에도 망설이지 않고 도로로 향합니다. 이제 눈이 오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차량 정비하고 제설기가 제대로 돌아가는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한번 길을 딱 털어오면은 뒤에 차들이 쭉 따라서 오는 거 보면. 눈이 그친 뒤에도 쉴 틈이 없습니다. 텅 빈 동네 골목 제설함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한 3번째 충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소진이 되니까. 동 관내에 25개 제설함을 설치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니면서 충전. 고드름은 추억이 아닌 겨울을 잊게 하는 전쟁의 대상입니다. 드론으로 위험도를 확인하고 전동 드릴과 만능 도끼를 이용해 안전하게 제거.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훈련은 필수입니다. 대형 고드름은 언제 떨어져서 큰 사고가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새벽 겨울여장은 칼바람이 맞이합니다. 귀한 대접을 받는 아기 여장은 살을 내는 영하의 날씨를 뚫고 1시간 물살을 갈라야 나옵니다. 걱정 반 설렘 반으로 끌어올린 건물. 아가미가 끼고 꼬리가 낚이고 오늘은 풍어날입니다. 아기 많이 잡았어요. 수심이 깊은 곳에 사는 아기는 1년 내내 잡히지만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 그러니까 수온이 가장 낮은 지금이 최대 수확기입니다. 20년 겨울바다를 누빈 선장. 이런 날이 매일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람 불고 하면 엄청 추워요, 솔직히. 그래도 자식들 커가는 거 보고 가정 이뤄가지고 사는 거 보고 그런 낙으로 계속 막 힘들지만 참고 하는 거예요. 잡힌 아기는 바로 경매장애. 상인과 경매인이 뿜는 하얀 입김은 겨울을 녹입니다. 7번입니다. 7번. 25,000원. 좋은 물건을 재빨리 낚아챈 상인도 겨울이 즐겁습니다. 늘 타듯이 건강하게 일하고 집에 무사히 들어가는 거죠. 두메산골에는 때 아닌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파프리카 온실 재배단지, 그 안은 어떨까요? 지금 바깥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유리온실은 겨울철 기온 25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반팔을 입고 일을 할 정도로 기온이 따뜻합니다. 노랗고 빨간 파프리카. 일꾼 한 명이 하루 10톤을 따기도 합니다. 수확하는 재미에 빠지다 보면 계절의 경계는 사라집니다. 여름에 땀 많이 와 조금 힘들어요. 지금은 겨울에 괜찮아요. 우리도 먹게 되고 주변 사람들 같이 먹는 거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하게 되고 그런 데서 좀 뿌듯함이 있고요. 저마다 자리에서 겨울을 잊고 깨우며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이제 봄을 알리는 입춘이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포커스 M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검찰이 노무현 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내 개인 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주도했다고 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오늘은 내가 과대망상을 한 것 같다.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 계좌 열람을 했다고 주도했다고 지목됐던 한동훈 검사장은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앞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열람했다고 주장해온 게 사실이 아니었다며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처음 의혹을 제기한 지 1년여 만입니다.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은행, 거래은행이 한 개예요. 뭐 어느 은행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그 은행의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유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계좌 열람을 주도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좀 찾자 해서 이제 노무현 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고. 하지만 금융기관의 계좌 열람 통보 시한인 지난해 말 유 이사장에게 실제 계좌 열람 통보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라는 요구에 당시 유 이사장은 침묵했습니다. 결국 한 달이 지나서야 유 이사장은 사과문을 내 사실이 아니라며 사찰 의심을 불러일으킨 검찰에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 이사장은 모든 책임 추궁을 받아들이고 정치 비평도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이사장 사과에 한동훈 검사장은 거짓 선동에 이미 큰 피해를 입었다며 거짓말을 한 근거를 밝히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또 늦게라도 사과한 건 다행이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안철수를 비롯해 나경원, 오세훈 등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정부의 9시 영업 제한이 비과학적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야행성이냐며 비판하자 정세균 총리가 발끈했죠. 선거에 방역을 이용하는 정치가 개탕스럽다고 했는데 야권은 무슨 소리냐. 방역을 정치에, 선거에 이용한 건 민주당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의 정세균 국무총리. 강한 어조로 선거의 방역을 이용하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밤 9시를 기준으로 한 건 식사 후에 만남과 접촉 기회, 이동량이 증가해 현장 방역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야행성 동물이냐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인 셈입니다.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 지금 당장 철폐하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입니까?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유는 더 위험합니까? 정 총리 발언에 야권은 협공에 나섰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란 명목으로 금권 선거를 자행한 사람이 정부 여당이라고 응수했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방역을 정치에 이용한 건 문재인 정권이라며 정 총리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의심스러우면 승복 서약을 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런 거는 중요치 않다며 일축했습니다. 박영선 출마 선언을 기다리고 있는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야권 후보 견제에 나섰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야권 단일화를 제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경선 불복 가능성이 제기되자 승복 서약을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후보들끼리 모여서 대국민 서약을 하자. 그러니까 서로 페어플레이를 하고 결과에 승복하고. 하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국민 서약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며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약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나중에 자기네들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세에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난 그게 중요하다고 보질 않아요. 야권 내부에서는 단일화 과정의 잡음으로 지지율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책을 내놓고 야권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게 서로에게 득이 된다며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의 출마를 기다리고 있는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야당 후보들의 과거를 지적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성찰이 없다면 실패는 더 큰 실패를 낳을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는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보궐선거 후보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장 14명, 부산시장 9명 등 후보가 몰리면서 자칫 상호 비방전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코로나19 불황 속에서도 백화점 명품 매출은 껑충 뛰었습니다. 매장은 단순히 구경하는데도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래서 돈을 주고 대신 줄을 서게 하는 사람을 구하기도 하는데 돈이 있어도 물건을 못 삽니다. 너무 빨리 다 팔려버리거든요. 김도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명품관입니다. 샤넬 매장 앞은 영업시간 전부터 번호표를 뽑는 대기줄이 따로 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전화번호를 남긴 뒤 받은 대기번호는 무려 132번. 인기 상품 재고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재고가 있는지만 물어볼 수 있어요? 재고요고요. 네네. 저장 다 판매가 다 끝났어요. 롤렉스 매장도 찾아가 봤습니다.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되는지. 24시간 이상은 충분히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길면은 5시간까지 걸려요. 오후에 다시 찾아갔더니 아예 입장이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좀 입장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고가의 명품 패딩은 5개월에서 6개월 기다려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 물량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번 연도 6월 7일부터 들어오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국 백화점 가운데 매출이 전년 대비 늘어난 곳은 주로 명품 브랜드가 입점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도 나가지 못하고 보복 소비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억눌린 이제 심리가 좀 발현된 게 아닌가라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서도 명품 소비만큼은 나홀로 호황을 누릴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길기범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그녀 한마디에 가상화폐 폭락입니다. 그녀, 그 여성 같은데 누구길래 이렇게 입김이 센 겁니까? 네, 바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주인공입니다. 네. 옐런 전 의장의 발언으로 가상화폐의 가격이 폭락한 건데요. 청문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옐런 전 의장은 많은 가상화폐가 주로 불법 금융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용을 축소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겁니다. 아까 폭락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가상화폐 가격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가상화폐 사이트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에 비트코인 가격은 29,000달러대를 기록하면서 하루 전보다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가상화폐의 가격도 떨어지면서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이틀 전보다 약 167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예. 비트코인 가격은 그동안 꾸준히 오르면서 이달 2일에 역대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었고 지난 8일에는 4만 1,500달러에 육박하며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옐런 전 의장 한마디에 10여일 만에 30%가 넘게 떨어진 셈입니다. 주식만큼 이렇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을 때 참 조심해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나를 비판하라입니다. 누가 자기를 왜 비판하라는 겁니까? 예,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얘기인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는 지난 20일 가수 클론 출신의 강원래 씨를 만났습니다.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 이태원에서 주점을 운영했던 강 씨도 참여한 건데요. 이 자리에서 강 씨는 영업 규제의 형평성을 지적하면서 자영업자가 느끼기엔 우리나라 방역 정책은 꼴등 같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여권 지지자들이 강 씨 SNS에 비판 댓글들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결국 강 씨는 자신의 SNS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자리도 아니었는데 정치적으로 해석돼 아쉽다며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안 대표가 강원래 씨가 아닌 나를 비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안 대표는 자신의 SNS에 강 씨의 사과문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면서 정치적으로 공격할 일이 아니라며 혹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자신에게 쏟으라고 언급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섬뜩한 폭력이라면서 상대방을 비판할 때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고 강 씨를 두둔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반응은 갈렸는데요. 자영업자로서 소신 발언을 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너무 정치적인 발언 같아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힘드니까 서로 돕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참 아쉽기도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준비하셨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반도체가 모자라입니다. 반도체도 종류가 많잖아요. 다 모자란 건 아닐 거고 어떤 게 모자랍니까? 네, 차량 전장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차량용 반도체를 말한 건데요. 최근 차량 반도체 부품이 부족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차량 생산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포드는 미국, 독일 공장을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고 아우디도 1월 생산을 연기하면서 공장 직원들이 휴직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도요타와 닛산, 혼다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도 중국과 일본 내 공장 일부를 가동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가 왜 이렇게 모자라게 된 겁니까? 네, 바로 코로나19 때문인데요.
코로나로 자동차 수요가 줄면서 반도체 업체들이 자동차 반도체 생산량을 줄이고 PC나 스마트폰 등 IT 제품 위주로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완성차 수요는 예상보다 빨리 회복됐지만 차량용 반도체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완성차 업계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까? 네, 국내 주요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아직까진 공급 부족을 겪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차량용 반도체 재고를 최소 1개월분 이상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한국 GM도 생산 차질은 없지만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자동차 업체 그러니까 생산 중단이 톱뉴스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걱정이 크고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길기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은 이미 다 알려져 있죠. 일찌감치 인공지능 도시를 선포한 광주에는 다음 달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컴퓨터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뭐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뉴스피플, 오늘은 정치훈 기자가 이용석 광주광역시장을 만났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겪으며 인권도시로 성장한 광주가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도시가 됐습니다. 연일 진두지휘에 나서는 이용섭 광주시장을 만났습니다. 시장님,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는 무엇입니까? 광주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대표 도시가 되기 위한 광주의 발전 전략이고 비전입니다. 실체가 없고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임기 초반부터 4차 산업을 꾸준히 밀어붙인 끝에 국가 인공지능 융복합단지를 유치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관례에 따라서 도로, 철도 넣는 이런 SOC를 신청할 때 우리 광주시만 여기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해서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신청하게 됐고, 다음 달 광주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컴퓨터가 들어서는 데이터 센터가 첫 삽을 뜹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제 데이터를 여기에 집중시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클라우딩 시스템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 경제 주체에게 다 공개를 하고 누구나 이제 활용할 수 있고. 지방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세웠고 투자 기업에 필요한 펀드도 마련한 이 시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활동한 경험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개념도 뚜렷했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게 되면 기존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세 번의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다 일자리를 걱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일자리는 늘었고 다만 일자리의 유형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민주화운동 이후 소외받은 지역이 이제 인공지능과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풍요로운 도시로 바꾸겠다며 이 시장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정의로운 도시가 잘 살아야 역사가 교훈을 남길 수 있습니다. 뉴스피플 정춘입니다. 남성 한 명이 아프다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거기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몇 분 뒤엔 그 부상자들을 도우려고 모여든 시민을 대상으로 또 2차 테러까지 벌어졌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벌어진 연쇄 자살 폭탄 테러입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의 한 시장. 한 남성이 화상을 입었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잠시 뒤 남성이 입고 있던 폭탄 조끼가 터지고 시장 한복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몇 분 뒤 다친 사람을 구하러 달려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또 한 차례 폭발이 일어납니다. 갑작스런 연쇄 폭탄 테러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시신이 안치된 관을 붙들고 오열합니다. 사고 지역은 식당과 상가가 밀집해 있는 상업지구여서 피해는 더 컸습니다. ما تجمعت حول الناس لإسعافه بغيرة العراقيين وشهامتهم حتى فجر نفسه وسط الناس. 지금까지 최소 32명이 숨지고 110명이 다쳤는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라크 군 당국은 이번 테러가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의 잔당 세력이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S는 지난해 3월 시리아에서 공식적으로 패망했지만 잔당들이 이라크와 시리아를 거점으로 재기를 노리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바그다드 중심부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한 건 지난 2018년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백악관엔 여러 가지가 또 바뀌었지만 결단의 책상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책상 위에 빨간 버튼도 사라졌습니다. 한때 핵 버튼이라고 오해받았던 건데 사실은 콜라 버튼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걸 누르면 은쟁반 위에 든 콜라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전민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나무 상자로 보이는 물건이 놓여 있습니다. 방한 당시 콜라가 든 잔으로 건배할 만큼 콜라 사랑이 남다른 트럼프가 설치한 이른바 콜라 버튼입니다. What does that get you when you Well, it press gets the you red a button? Coke or it gets you a Pepsi. One or the other. I'd have to be. 이 버튼은 바이든 대통령 임기 첫날 다른 트럼프의 흔적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원주민 학살자라는 평가를 받는 잭슨 전 대통령의 초상화는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의 초상화로 대체됐고 흑인 민권운동의 기수 파크스 부인과 노동인권운동가 차베스의 흉상도 집무실에 등장했습니다. It's a strong message that it is a new day and that there's going to be a new inclusiveness that we haven't seen in the past 4 years.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끊을 수 없는 군것질 습관이 있습니다. I'm an ice cream guy. 신임 대통령의 취향에 따라 조만간 아이스크림 버튼이 등장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매일 3시간씩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을 찾아가 가사, 간병 서비스를 해주는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는 어디까지일까요? 집안 청소나 긴병도 포함이 될까요? 사실 가사와 돌봄이라는 업무와 역할은 분리가 모호하죠. 이 때문에 상당수 방문 요양보호사들이 소갈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노인 돌봄의 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비 요양보호사들이 역할을 나눠 어르신의 이동을 돕는 방법을 배우는 데 열심입니다. 마비 다리니까 그 다리를 우리 다리로 지시를 해준다. 약 2달 동안 이론 수업과 실습 과정을 수료해 국가 공인 자격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취업도 잘 된다고 하기에 좀 늦은 나이지만은 저는 어떤 자부심, 긍지를 갖고 자격증을 딴 요양보호사는 가정이나 시설에서 근무합니다. 그런데 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 3시간이란 근무 규정은 분명하지만 근무 범위가 모호합니다. 어머니 뵈러 갔는데 아버님 식사까지 차려야 된다는 거 빨래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자녀들의 것까지 같이 해야 되는. 요양보호사 10명 중 4명이 언어폭력부터 성희롱, 황당한 지시 등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공익 영상을 만드는 등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저기 아줌마. 아줌마라니? 아줌마, 너 요양보호사 국가장애 취득한 전문가 돌봄 필요해.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를 엄연한 전문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이용자랑 돌봄 인력들을 실제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제도가 시행된 뒤 자격증을 딴 요양보호사는 160만 명이 넘지만 정작 현장에는 45만 명만 있습니다. 이 가운데 70%인 31만 명의 근무 기간은 3년이 채 안 됩니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범위와 근무 여건 재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대한적십자사와 MBN이 공동모금 캠페인 대한민국 식사하셨습니까를 앞으로 10주 동안 진행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 모금한 돈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전달됩니다. 또 기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지역 봉사자와 함께 도시락을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나눠주므로 도움이 선순환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이정우 선수는 매년 성적을 향상시키며 연차별 연봉 기록도 갈아치우는 중인데요. 더 큰 꿈을 위해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정우는 데뷔 후 4년 연속 160개 넘는 안타를 쳤습니다. 프로야구 최초입니다. 그 결과 23살에 벌써 연봉 5억 5천만 원. 괴물 류현진이 19살부터 썼던 연차별 연봉 기록을 다 깨고 있지만 이정우는 만족을 모릅니다. 구단에서 저한테 엄청난 대우를 항상 해주셨기 때문에 항상 이런 뜻깊은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것 같아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 프로야구에 있는 기록들을 다 깨고 싶은. 이정우는 비활동 기간에도 쉬지 않습니다.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해 하루도 빠짐없이 체력 단련과 밸런스 보강 운동을 하며 새 시즌을 준비합니다. 야구 천재였던 아버지 이종범에게 운동신경뿐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도 물려받았습니다. 이제는 야구만 잘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거 하나하나 너가 잘못하는 순간 야구를 못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프로 선수로서 관리의 일부분이라고 항상 강조를 해주셔서. 이정우의 다음 타깃은 꿈의 무대 메이저리그. 선배 김하성의 샌디에이고 입단을 지켜보며 뜻을 더욱 굳혔습니다. 메이저리그 훈련장에 가서 훈련도 하고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도 보고 하면서 메이저리그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해외 진출 자격 취득까진 아직 3년 남았지만 메이저리그는 벌써 이정우를 예비 스타로 꼽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축적돼 뿌연 하늘을 보였고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구름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추위는 주춤한데요. 주말 동안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5도, 한낮 기온은 10도로 3월 초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서 내리는 비는 이번 주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에는 최고 30cm 이상의 큰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서 대설특보는 점차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경북 북동 산지에도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과 동해안을 따라서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면서 평년보다 10도에서 많게는 15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많은 눈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해안의 눈과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남해안과 제주에 또다시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